예, 이번 시간은 보강 수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작적 조건 형성의 강화와 관련된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강화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화라는 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강화라는 거는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원하는 보상을 얻게 되면 보상 직전에 수행한 반응의 빈도가 커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소비자가 얻는 보상을 강화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강화의 유형에는 긍정적 강화와 부정적 강화가 있고, 강화 방법에 긍정적 결과의 제공, 부정적 결과의 제거. 이게 틀리죠. 긍정적 결과를 제공해 주는 것과 부정적 결과를 제거해 주는 게 다 강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 강화라는 것은 부정적 결과를 제거해 주는 거지만, 처벌 같은 경우는 직접 처벌을 받음으로써 행동 빈도가 감소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화 간격에 따르는 계획과 비율에 따르는 계획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간격에 따라서는 일단 고정 간격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 간격 강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정 간격은 딱딱 정해진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강화를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화를 받고 나면 급격한 강화 후에 휴지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행동 빈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간격 사이에 행동 빈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보상이 주어지고 나면, 그 보상이 주어지고 난 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백화점의 정기 박앤세일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변동 간격은 그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시간은 다 비슷하게 강화를 주는데 그 간격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트에 가면 폐점 전에 반짝 세일을 하는 경우, 그건 불규칙적이니까 일정한 간격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에 따라서 또 고정 비율 계획과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정 비율이라는 것은 몇 번을 구매를 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진다. 여러분들 쿠폰이나 상품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0번 정도 구매를 하고 나면 쿠폰이 발급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경우에 그런 걸 하는 데가 있죠. 이데아 커피 같은 경우가 10번 구매를 하면 한 번에 무료 쿠폰이 발급되잖아요. 그리고 헤어샵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경우 고정 비율, 횟수를 채우면 딱딱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을 고정 비율 강화라고 그러고, 변동 비율 강화는 언제 강화를 받을 수 있는지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그 강화물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빈도로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또 같은 경우 그 1등 금액이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또를 또 구매하게 되고, 또 카지노에 가서 슬롯머신 같은 경우도 그 확률은 33.3%인가로 정해져 있지만 사람들은 엄청 집어넣죠, 그 돈을. 그래서 그런 식의 차이를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야 내가 이 정도 돈을 지불했는데 나올 확률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비율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언제 강화가 주어지는지 보상이 주어지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은품 제공하는 경우도 뭐 그 예전에 코카콜라에서 병뚜껑에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코카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그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서 병뚜껑을 따보면 꽝이 나오고 뭐 그런 식의, 하지만 이 변동 비율 강화는 굉장히 행동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 유발 능력의 크기를 보면 간격보다는 비율이 더 강력해요. 그리고 고정보다는 변동 강화가 훨씬 더 유발 빈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고정 비율 강화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빈도가 많아질수록 보상을 받는다. 커피 10잔을 마시면 한 잔은 무료로 제공한다 하는 거고, 뭐 이런 피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변동 비율은 마찬가지로 로또, 그 다음에 뭐 코카콜라에서 사은품을 제공해 준다 그래도 뭐 아무리 사 먹어도 잘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강화 계획에서 또 역시 이 OK 캐시백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도 드렸지만 적립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적립한 만큼 혜택을 받는다라는 게 고정 비율 강화가 되겠죠. 그죠? 고정 비율 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캐시백 광고도 꽤 했는데 요즘은 그 광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워낙 뭐 많이 퍼져 있어서 많이들 알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판촉이나 뭐 강화 그 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사회학습은 타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학습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한편은 또 모델링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어떤 모델을 설정해 놓고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거. 그 사람이 좋다라고 하면 한번 사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사회학습,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학습의 유형에는 뭐 외재적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외재적, 외현적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경우, 내재적 또는 내현적 모델링이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언어적 모델링,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모델의 행동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TV나 인적 판매. 그 다음에 모델의 행동과 그 결과를 내 생각으로 상상하게끔 하는 거죠. 내현적 모델링이다라고 하고, 뭐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을 하게끔 해주죠. 인적 판매도 해당될 수 있고요. 인쇄 광고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적 모델링은 자기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델이 나와갖고 TV 광고를 통해서 또는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나 이런 제품 좋아하고 그런 제품을 구매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모델링 조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죠. 모델의 특성, 그리고 그 모델의 특성 및 그 모델의 어떤 행동 결과가 어떤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의 매력성, 신뢰성, 전문성. 매력적인 모델을 주로 유명 연예인들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라는 건 그 분야의 어떤 연구자나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는 거. 전문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모델이 관찰하는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되게 친근감을 느끼고 잘 설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부들이 쓰는 제품에 일반 주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등장하면 같은 주부로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찰자가 자신감이 좀 결여된 사람일 때는 타인의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모델의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관찰하게 되면 역시 효과가 올라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모델링 조건이라고 한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특성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매력적 모델에 해당하는 경우, 유명 연예인들, 그죠? 유명 연예인들이 주로 광고에 등장하게 되면 호감도가 올라가는 경우. 유사성 모델, 특히 이제 이거는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아주 모델이 등장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날씬하고 모델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아마 홈쇼핑 보는 경험이 있으면 아마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모델이 없을 때 방송 FD를 모델로 급히 대체했더니 우리 남편하고 비슷한 체형인데 잘 맞네 라고 호평을 받으면서 주문량이 급상승했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사실은 그 마네킹들이 굉장히 늘씬한 사람만 대부분 마네킹으로 쓰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마네킹도 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다 늘씬한 사람, 키 큰 사람들한테 옷을 입혀놓으니까 볼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자기한테 얼마나 잘 어울리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사성 모델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광고 같은 경우 실제로 모델뿐만이 아니라 홈쇼핑 역시 마찬가지로 막 그 판매 현황을 보여주면서 또 사용했더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 시청자들이 괜찮아 보이는데 나도 한번 구매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방학습도 가능한데 부정적 결과 제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벌어질 거다. 처벌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이제 담배 같은 경우 담배값에 아예 많은 질병, 그것도 아주 혐오스러운 질병들을 아주 많이 등장시켜요. 그걸 보고 이제 담배를 좀 덜 피웠으면 하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죠. 근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그죠? 약물 남용, 청소년 범죄, 이런 공익성 있는 광고들이 주로 이런 경우를 활용하는, 처벌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행동의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학습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은 소비자 태도와 태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는 우리 심리학 분야 중에 사회 심리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고요.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태도와 관련된 이론들을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태도가 이 우리 소비자 심리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도, 상표에 대한 브랜드, 그다음에 태도를 어떻게 시키는지 자들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브랜드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태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태도와 행동이 왜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태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내용은 행동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라는 건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행동 의도만 가지고 행동을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의도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한 구매 행동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 인지적인 요소가 일단 작동이 되겠죠. 제품과 관련된, 또 브랜드와 관련된 지식, 신념,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태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태도는 바로 감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태도는 호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좋으냐 싫으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행동 요소로서 구매 의도와 의지가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구매 의도가 생겨났다 그래서 바로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실제 그렇게 꼭 구매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엔 또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라는 게 태도의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하려면 태도가 일단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태도를 알게 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도에 대한 정의는 몇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광고의 목적이라는 건 뭘까요? 설득을 해서 소비자들을 설득해서 자사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설득한다는 것은 기업이 적절히 정보를 전함으로써 소비자가 그것에 영향을 받아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광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근데 일단 태도 변화라는 게 광고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 비호의적으로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후천적으로 체득된 선편향이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특징적인 정의 내용이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특징적인 정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는 거죠. 태도라는 게 그냥 대상 없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좋다 싫다라는 태도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태도는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인 반응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불호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나 좋아 싫어. 그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네 태도를 분명히 밝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의적 비호의적인 반응을 뜻하는데 거기에는 방향, 일단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의 방향을 얘기하고 수준,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데 강도는 어느 정도로 호의적인지 비호의적인지를 얘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일관성 있게 반응한다. 그래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태도가 한번 형성되면 사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뭐 좋다가 싫어질 수도 있고 또 싫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형성된 태도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바뀔 수는 없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후천적으로 체득된 것이다. 즉 학습되어진 것이다 이거죠. 어떤 여러 가지 선행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체득된 것이다. 그리고 선편향이다.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진 편향된 사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도의 기본적인 정의 그리고 이 특징적인 5가지의 특성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시험에 꼭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도의 정의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도의 특성은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대상, 특정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방향, 수준, 강도를 지닌다.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 학습되어진 것이다.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 태도의 특성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특성들이 사실은 마케팅 전략에 다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향이라는 것과 수준, 강도라는 것도 또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이에요. 방향은 이제 호불호, 좋으냐 싫으냐의 방향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정말 태도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번 형성된 태도는 일관성을 지닌다라고 해서 일정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수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향은 디렉션을 얘기하는 거고 수준은 디그리예요.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텐서티라는 강도를 지니고 있다는 거고 학습을 통해서 일정한 구조로 구축된다. 대상을 지닌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의복, 가전 등과 같은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특정 행위가 대상이 되기도 하죠. 대상이라는 거는 뭐가 됐든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해서 태도가 형성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구조를 지닌다는 의미는 내적인 일관성을 지니게 되고요. 또 태도 상호간 구심점을 갖게 된다. 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여러 가지들이 바뀌게 돼 있죠. 특히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성향을 띠고 일반화되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성과 강도에 있어서 다르다.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호의적이냐 비호의적이냐라는 거고요. 수준은 목적물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그 강도라는 건 확신 그리고 신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너 이 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그 목적물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지. 근데 그 좋아하는 정도에 대해서 네가 정말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과 수준, 강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의 기능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마케팅 전략에 바로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능 또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선 적응 기능이라는 게 있고 자아 방어 기능이라는 게 있고 가치 표현 기능이라는 게 있고 지식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적응 기능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자신에게 보상이 되는 부분은 극대화시키고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극소화할 수 있도록 태도를 어느 정도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실현시켜 나가고 시장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태도를 형성하고 그 태도를 유지해서 자기 욕구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적응 기능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아 방어 기능은 우리 누구나가 사실은 자기가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열등감이나 불안, 그리고 수용하기 어려운 충동 같은 것들, 내가 표출하기가 어려운 충동 같은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기제로서 작용하는 것이에요. 방어기제가 바로 프로이트가 얘기한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 사이에서 표출된 불안을 어떤 식으로든 감추려고 내가 내세우는 게 방어기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방어기제로서 작용하는 게 바로 자아 방어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치 표현 기능은 셀프 컨셉이나 가치관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개념을 유지하는데,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제품이나 브랜드가 어느 정도 활용되는 측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식 기능이라는 것은 준거체계 또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서 소비자가 매일 맞닥뜨리는 수많은 정보를 조직화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특성 같은 것들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능은 마케팅 전략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례로서 적응 기능 같은 경우, 크레스트라는 그 치약 같은 경우에 크레스트 화이튼스 티스다, 이빨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미백 치약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미백 치약이라는 게 내 누런이를 어느 정도
하얗게 보이게 해줌으로써 자신의 욕구 충족을 실현시켜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아방어 기능이에요. 말보로가 사실은 미국 그 남성들, 또 지금은 이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예전부터 아주 남성성을 강조한 그런 담배였어요. 그래서 담배 광고인데 말보로 스모커들은 머스클린, 아주 근육질이고 남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남성성을 강조한 그 담배 광고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담배 광고 영상을 보면 그런 서부의 카우보이가 밤에 야영을 하면서 담배를 한 대 딱, 커피를 한 잔 끓이면서 담배를 딱 물고 불을 붙이는, 그리고 담배 연기가 쫙 날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서부의 사나이. 미국에서는 남성성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서부의 사나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해서 남성적인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자아 방어 기능을 하는 광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치 표현 기능은 이제 펩시 드링커는 싱크형, 젊은 생각을 한다. 젊은이들에게 이제 어필하기 위한 그런 가치 표현 기능을 가지고 광고를 했던 사례고요. 뭐 지식 기능은 그대로 제품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븐업 is 카페인 프리다. 그런 건 카페인이 없는 사이다다라는 걸 이제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례를 가지고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태도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사실은 이제 예전에 태도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거라고 봤어요. 인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도적 요소.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삼원론이라고 하는 주장보다는 태도는 감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지와 행동을 분리시켜서 감정만을 가지고 태도라고 하자라는 게 더 사실은 정확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요즘에는 많이 수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태도에는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라는 건 바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신념, 그게 이제 제품에 대한 또는 브랜드에 대한 신념을 얘기하겠죠. 하이트 맥주는 깨끗한 물로 만들었다. 이 하이트 맥주가 물 논쟁을 일으켜서 성공한 맥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감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이트 맥주를 좋아한다.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그리고 의도적인 요소는 바로 행동 성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이트 맥주 좋아하니까 하이트 맥주를 구입하려고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의도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도는 사실은 호불호니까 하이트 맥주를 좋아한다는 태도를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태도는 감정인데 이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주장한 모델은 이런 삼원론적 접근을 했어요. 3분 모델이라고 그러고 감정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게 바로 태도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런 삼원론적인 주장이 최근에 많이 바뀌어서 이론론, 그 감정만 가지고 태도라고 하자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태도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삼원론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도의 구성 요소와 각각의 상호 관계를 보면
마케팅 자극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제품, 뭐 상황, 그리고 점포, 매장, 광고, 여가 및 레저 자극, 뭐 다양한 마케팅 자극들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인지적인 측면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성이나 전체 대상물에 대한 신념을 어느 정도 형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감정적인 요소가 작동을 하겠죠. 그런 속성이나 대상물들에 대한 기분이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러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네, 이 브랜드 좋은데? 라고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적인 측면으로 그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좋아하니까 한번 사볼까? 라는 행동 의도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꼭 구매로 이어진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 구매라는 것은 사실은 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도가 형성됐다 그래서 무조건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측면이 다 연관돼서 전체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그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지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론론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단일 차원 접근으로 인지적인 요소가 태도의 감정적인 요소를 형성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감정적 요소가 태도로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의도가 형성돼서 한번 사볼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태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 감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태도는 감정만을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주장으로 해왔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와 인지와 행동 간에 이런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앞에서 얘기했던 삼원론적인 입장으로 그 세 가지를 다 태도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일 차원의 태도 모형은 바로 이렇게 각각의 인지의 영향을 받고, 인지의 영향을 먼저 받아서 어느 정도 감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그 태도와 행동의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이 이루어진다. 또 역시 인지가 행동에 또 바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태도라는 것은 별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태도에 대한 그 최근의 견해는 평가적인 측면으로서의 감정 부분이 바로 태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지적인 요소는 바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얘기하죠. 그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어떤 신념이 형성돼요. 그죠? 속성들을 살펴보면서 장점으로 작용되는 것과 단점으로 작용되는 속성들을 구분하고 어느 정도의 신념을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그런 걸 평가함으로써 그래서 좋다 싫다가 결정되는 게 감정이고요. 그래서 감정은 이 평가적인 요소로만 보자라는 거고, 의도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는데 이 행동 의도가
그래서 한번 사볼까라는 마음이 드는 거지 바로 구매로 연결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 그렇잖아요. 한번 사볼까 하고 백화점 매장에 갔어요. 근데 그 옷이 생각보다 너무 비싼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사는 게 맞을까? 사고 싶기는 한데, 근데 여러 가지 내 재무 상태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여기서 이렇게 비싼 옷을 내가 카드로 산다 그래도 나중에 결제를 해야 되는 걱정이 생기니까 그걸 살 수 없는 거죠. 또 솔직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뭐 부모님들이나 뭐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도 또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작용을 하게 되면 아무리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더라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 의도, 행동 의도와 행동은 사실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와 관련된 정의, 개념, 그 정의에 속해 있는 5가지의 특성, 이런 내용들을 다 살펴봤고요.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우리가 태도의 기능도 살펴봤고, 그리고 태도라는 게 삼원론적인 입장에서 출발해갖고 이론론적인 입장으로 쭉 전개되어 온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가고요. 그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살펴보고, 제가 요거 진도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거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요 앞까지가, 지금 설명한 부분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를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어요.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